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자아,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죠.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는 감정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인생이 괴롭다, 이제 이런 좀 더 깊은 딥한 감정 상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감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존재감.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감은 당연히 이제 비교해보니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내가 별로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지위도, 사람들의 인지도 미약하고, 그래서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를 하고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학력이든 이런 걸 가지게 되면, 가진 자가 되면 좀 극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존재감의 훼손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심리적인 문제가 자존감의 훼손입니다. 이 존재감이 자기가 주인이라면 자존감 부분은 관계 속에서 타인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무시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백하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미묘하지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당하는 거. 이런 것들로 보면은 뭔가 자존감이 이제 훼손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쟁 심리가 생기죠. 저 사람을 내가 거꾸로 트이겠다.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뭔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성취해서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그걸 무기로 해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아가 훼손되었을 때, 또는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했었든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운이 좋았던 또는 노력의 결과였던, 그렇게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 그죠? 내가 내다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보존이 되고, 또 자아관념이 확장되고 번영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좌절이 일어나죠. 이 좌절이 이제 그 욕망의 좌절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분노해봤자 안 되면 이제 슬퍼지죠. 슬픔의 끝에는 우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감정의 좌절에서 우울까지를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또는 느낀다기보다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환경이나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네가 노력을 안 해서, 네가 부족해서, 그리고 자기 처벌을 합니다. 어떤 뭔가를 파괴하고 싶고 뭔가 싸우고 싶은데 남과 싸울 상황은 아니니까 자기하고 싸웁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처벌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해도 하고. 심리적인 자기 처벌은 이런 것이죠.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행복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자기 비난과 처벌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 우울이 깊어지면 마지막으로 방어 기제가 뭐냐면 인생의 가치 자체를 이제 격화시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굳이 아웅다웅 살아서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가꾸어 가야 될 그 모습 아니야 라고 이제 거의 타에 의해서 해탈당해 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건 방어 기제죠. 극단적인 방어 기제죠. 왜냐하면 그랬을 때 손실로 인한 상실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극단적인 자기 비하나 이 삶의 의미에 대한 그 가치 절하 혹은 뭐 무시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은 자아거든요. 자아가 실망하고 자아가 가치 평가를 낮게 하고 자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자아가 상처를 안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런 식의 작동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상태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년 이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면 원만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좀비처럼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 마비가 또 하나의 세 번째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자아는 욕망을 하는데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자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비난, 그 다음에 그 인생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가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가 않잖아요. 우울의 극단에는 이제 험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고, 그런 걸 찾아보려면 우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게 뭐냐, 자가 뭐냐, 자라고 자기 동일성을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를 육체적이고 심리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 몇 가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간단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면역학적인 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MHC라고 해서 뭐 생체적인 ID 카드에 해당하는 건데요. 건물 들어가면 ID 카드 필요하듯이. 그래서 이게 이제 면역세포가 이 카드가 없으면 침입자로 생각해서 이제 면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과도하게 활동해서 아무나 붙잡고 ID 카드 있는 사람도 막 쳐넣으면은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면역학적인 자기라고 하는 건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 신경학적으로 감각적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센싱, 감각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감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내 신체다라고 이제 자기가 자기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신경계적인 느낌.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장기관, 그 다음에 호흡, 맥박, 그 다음에 뭐 심박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생명적인 바이탈과 더불어서 내장기관의 상태까지 다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 섭렵이라고 하는 이제 뇌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름이 내수용 감각입니다. 내수용 감각, 내적으로 수용하는 감각. 요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좋은 상태다,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수용 감각, 뇌로 치면 섭렵에서 일어나는 이 영역의 기능을 자아감의 원초적인 뿌리다, 생물학적인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면역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 안을 나라고 생각하는 확실한 그런 기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는 심리적인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멍 때리기 할 때 나오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게 이제 휴식할 때도 나오고 일이 없을 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속담에 사람이 편하면 뭐 딴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주의를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뭐 후회도 하고 아쉬워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미래를 상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기억과 상상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소위
자기 서사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자기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정도 당연히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 나 중심으로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배열해서 편집해 놓은 것, 이것이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많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심리학적인 방어기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아가 붕괴되는 멘붕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방어기제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소위 프로이드의 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걸 좀 더 이제 개념을 많이 발전시켰는데, 어찌됐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 자아가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다양한 투사 등등식 동일시 등등등등 해서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방어기제의 핵심은 자아의 일관성, 자아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작동한다. 이게 두 번째 심리적인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위의 주체감인데,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라고 이제 내가 했다는 감각과 인식, 그건 기억으로 남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축에서 과거와 미래를 통하여 작동하고 있는 자기를 인식하는 거. 두 번째는 자아가 에고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어적인 심리적 행위. 세 번째가 주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주체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아의 훼손, 그 자존감의 훼손이 심한 사람은 자책을 하는 것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과거를 곱씹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은 방어 기제를 일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거죠. 원래 방어 기제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건데, 방어 기제의 사용이 일상화된다든지, 이제 이 세 번째 행위 주체감은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했던 느낌을 잘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럼 자기가 했다고 느끼지 못하는, 아까 그 좀비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차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 자체가 주체감이 또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는 면역학적 자기, 그 다음에 신경학적 자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 다음 방어기제, 그 다음에 행위주체감, 이런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나다, 내가 어떻다,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라고 하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쁨과 슬픔, 불안과 우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고통,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육체적, 심리적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슬기롭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은 사실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데, 사실에 대한 관찰을 다른 말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잘 관찰하면 어쩌면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결국 관찰하는 것이죠. 그 관찰할 때 방어 기제를 쓰지 않는 겁니다. 합리화하거나 남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거나, 그 다음에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가치 판단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울었어, 내가 슬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에서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사실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면 심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질투했구나, 그때 내가 불안이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을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런 조건에서는 저렇게 되니까 저런 사람이 원래 아니고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니고 내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구나 라는 통찰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죠. 그 말은 뭐냐면 고정된 게 없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러면 이 고정된 자의 훼손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명제가 이제 잘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자면 결국은 무아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변화를 다 느끼죠. 아, 내가 아까 자기 서사를 애지중지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길목에서 다른 선택 혹은 다른 환경을 만났으면 다르게 되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원래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나는 형성된 존재구나. 형성됐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다음엔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가 결국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하는데 경리학적인 용어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끝없이 변해간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흘러간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는 내가 바뀌는 거고 흘러가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파노라마, 연쇄 반응 같은 것이지 원래부터 고유한 이 움직이지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서 자아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도 조건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이다. 그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조건들이 뭡니까? 첫 번째 유전자일 거고, 두 번째는 금수저를 물고 났는지 흙수저를 물고 났는지 하는 부모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죠? 그 차이 크겠죠.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면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의 결합과 화학적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조건들로 바뀌면 뭐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제 그 해체, 논리적인 해체가 지적인 해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그렇게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근데 왜 괴롭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은 거기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 위치적으로 어디, 신분적으로 어디, 내가 그래도 한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요런 어떤 내가 닻을 내리고 있는, 또는 거기 말뚝을 받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모든 변화가 나한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 고도리 칠 때, 고스톱 칠 때 청단이나 뭐 고도리나 광 이런 거 다 깨졌는데 그거 한두 개 들고 할 거라고 그 3점으로 점수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관념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 집착을 결국은 인지적인 오류로 봅니다. 심리적인 집착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결국은 착각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지혜의 그 가르침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막 억눌러서 인격을 도야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좀 잘못 보고 있어, 착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도 우겨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착각이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권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에서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이런 육체적인 심리적인 메커니즘들을 가지고 작동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기능적으로 굉장히 이제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적인 필요성, 기능적인 역할 정도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영혼이라든지 영원 불멸하는 어떤 영혼 혹은 실체 이런 것의 존재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이제 다시 자아가 아니라 무아라고 놓고 자기 존재감, 자존감 또는 존재감의
그 훼손 문제를 이제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하면 자존감 문제가 원천적으로, 또 자존감이 훼손된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자존감이 훼손된다라는 이런 문장이 원천적으로 성립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훼손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인지적인 문제고 여전히 체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따위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승리이며 뭐라 그럴까, 이 현실을 벗어난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의 기초가 팩트 파인딩, 실제로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실체적으로 이해할 때 자아를 절대시하는 생각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뭐 있으나 없으나 심리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편물은 내 이름으로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고, 내 전화번호와 내 계좌번호, 뭐 내 등기,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건 살아가기 위한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심리적으로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요가 없구나, 원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는 스트레스와 고통의 대부분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이제 자아가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관찰과 이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뭐 자아가 없다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뭐라 그럴까, 이 나무가 작으면 그림자도 작잖아요. 나무가 크면 그림자도 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소멸, 약화, 해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긁혀도 타격감이 없죠. 내가 수용체가 없잖아요. 내가 별로 그 그러니까 고체는 뭐가 탁 돌을 던지면, 근데 만약에 액체는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또 금방 돌아오잖아요. 허공에다가 돌을 던지면 허공은 뭐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격감은 자기 존재감이 강할 때, 자기가 자아를 강하게 붙들고 있을 때는 타격감이 크지만 점차 자아가 약해지고 소멸 단계에 있으면 그런 식의 심리적 타격감은 없다. 밥을 굶거나 누가 때리거나 이러면 아픕니다. 그런 의미의 그 타격감이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 뭐라 그럴까, 슬픔과 우울에 이르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뭐 논리적으로 이해하겠어. 합리적인 것 같아. 그 설명 좋아. 그런데 그렇더라도 뭔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 확실히 있지 않아? 내가 보고 느끼고, 그죠? 내가 행동하고, 이건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실제로 있잖아. 뭐 있는데 논리적으로 너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는 내 자신의 유전자와 다양한 그 환경, 그 속에는 뭐 인간관계도 있고, 태어난 나라 시대, 그 시대의 통념, 이런 것들도 내가 부딪혔던, 겪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의 뭐라 그럴까,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나와 환경, 나와 우주 전체가 사실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에고는 없는데 왜 난 자꾸 있다는 느낌이 드냐? 그건 뭐냐면, 나뿐만이 내가 아니고 나와 나를 둘러싼 우주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곧 내가 되죠. 물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체득이라고 하는데, 실감을 가지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여서, 이런 그 개념 설명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실전 문제 풀어봐야 되고,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겪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사람 깨달은 후에도 30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는 극악하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가 괴로운 것은
어쨌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을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괴로움의 요인을 없애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건데, 거꾸로 괴로워할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관찰과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괴로움의 진정한 뿌리는 외부의 나를 위협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 자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그런 것 같아 이해하겠어 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되어서 번뇌가 근본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시간 좀 걸려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괴로움의 진정한 뿌리는 자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